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태진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태진님께서 준비하신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왜 말 안 하십니까? 내가 졌네. 져버렸습니다. 눈치 게임이죠. 예. 참, 져버렸습니다. 참. 와, 부끄럽습니다. 저는 방송을 진행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거 사고잖아요. 사실상 방송 사고인데, 둘 다 누가 먼저 말할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 와. 아주 밀당에 그냥 제 마음이 홀라당 넘어가 버렸습니다. 뭔가 진검승부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목검 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검입니다. 자, 오늘 목검 태진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태진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볼 건데, 장르가 궁금하긴 해요. 장르라기보다는 제목을 말씀드릴게요. 제목? 예. 싸가지 없는 놈은 예로부터 매가약이다. 사가지 없는 놈은 예로부터 내가 약이다. 예. 알겠습니다. 참나무로 패야 돼요? 예. 박달나무가 있어요. 물 먹인 박달나무. 물 먹인 박달나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태제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이야 저거 대단히 미친놈이네, 혹은 저거 언제 한번 임자 만나면 큰일 나겠다 라는 소리가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들자면은 도로 위에서 보복운전을 하는 사람이나 혹은 도로 위에서 아나무인처럼 운전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저거 저러다가 진짜 미친놈 만나서 뚝배기 터져봐야 정신 차리지 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아무튼 오늘 이야기는 제대로 임자 만나서 뚝배기가 터졌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사실 이야기를 다 듣고 보면은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쭉 설명을 했을 때 약간 디테일을 들었을 때 이런 일이 또 있구나 라는 정도의 이야기로 들어주시면 편하시겠고,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은 친했어요. 친했는데 친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테스트하는 방법 중에 어느 정도 권력을 쥐어주면 그 사람의 인성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이번 주인공 언제나 그렇듯 똘비는 코인으로 대박이 났어요. 현재도 코인으로 한 방을 노리시는 분들이 많지만 현재 코인이 아니라 초창기 때 코인으로 대박을 터뜨려서 젊은 나이에 꽤나 많은 을 넘어선 아주 많은 돈을 벌어서 20대의 나이에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을 모았습니다. 네. 원래는 조용했던 성격이었는데 그냥 착하고 차분했던 아이였어요. 원래 제가 알던 이 녀석은. 그러다가 코인으로 인해서 엄청난 재산이 생기더니 좋게 말해서, 정말 제가 순화해서 다 말씀드릴게요, 좋게 말해서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했고, 돈으로 사람을 무시하는 거는 비일비재하잖아요. 아무튼 저도 알고 지냈던 시절에 서로 돈 없어서 라면 하나 끓여서 같이 나눠 먹고, 혹여나 좀 부유한 날에 라면에 계란이라도 넣은 날에는 계란을 제가 몰아줄 정도로 챙겨주고, 반대로 이 녀석도 저를 챙기기도 했었던, 계란 하나에도 의리가 느껴지는 그런 녀석이었는데 그렇게 졸부가 되어버리면서 사람이 180도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디까지나 방금 드리는 성격에 대한 설명은 진짜 함축적이고 너무너무 좋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 이야기는 똘비에 관한 짧은 이야기를 몇 개를 묶어서 전달을 해드릴 생각인데, 그냥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모두 그냥 살면서 사람답게 살려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들려주는 이야기겠습니다. 아무튼 똘비는 졸부로서 취미가 슈퍼카를 사서 도로를 달리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렇다고 음주 가무를 좋아하지만 거기에 아주 빠져있는 애는 또 아니고, 당연히 여성분들을 엄청나게 좋아하긴 했지만 현재까지도 아마 그러고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아했지만, 가장 좋아하는 건 골프 치는 걸 좋아했어요. 골프를 치기 위해서 해외로도 나가고 국내에서도 여러 군데 골프장을 다닐 만큼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근 6일 정도? 많으면 일요일 7 정도로 골프장에서 살 만큼 골프를 좋아했습니다. 저는 참고로 한 번도 골프를 쳐본 적이 없어요. 아무튼 들은 이야기로 남자끼리 골프를 치는 게 아니라 요즘 어플로 여성 상대분을 구해서 초청해서 게임을 치는 그런 게 있대요. 일정 금액을 주면서 같이 라운딩을 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골프를 치면서 매일 새로운 여성분을 초대해서 골프를 치고, 골프를 치고 난 뒤에 술도 가끔 한두 잔씩 하고, 아무튼 하루에 못해도 최소 100만 원 정도는 겉들이 들어가는 그런 취미생활을 했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생기고 나서부터 사람을 좀 무시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던 터라
초대 손님으로 오신 여성분들에게 성적인 농담 혹은 지나친 행동을 일삼았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끼리끼리 논다고 똘비와 같이 골프로 치던 사람들도 그런 똘비의 모습에 크게 지적을 하거나 그러는 건 없고 덩달아 더 난리치고 더 무례하게 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무서울 것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누구 하나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런 생활과 환경에 노출이 되어버리고 진짜 그때부터는 인간 쓰레기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원래 알고 지냈던 지인들도 혀를 두는 만큼 인생의 개차반이 되었어요. 아무튼 그러던 와중에 같은 골프 모임에 왔던 아리따운 한 여성에게 반하게 되었습니다. 여성분은 말씀드리자면 키도 크고 팔다리도 길고 얼굴도 대단히 미인상이었고 이래저래 뭐 몇 번 만나면서 알고 보니까는 전직 가수를 준비하던 아이돌을 준비하던 여성분이었고 똘비가 그렇다고 생긴 것도 그렇게 나쁜 편도 아니고 졸부이지만 재력도 꽤 가지고 있고 말주변도 좋다 보니까는 하루 이틀 그 여성분과 만나면서 사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성분은 얼굴에 걸맞게 좋은 명품들을 사귀면서 똘비가 자주 선물을 해줬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음식을 같이 하하호호 먹고 구경 다니고 입고 뭐 기타 등등 모든 걸 골프도 거의 매일 칠 만큼 그렇게 뭐 호사를 누리면서 사는 와중에 똘비가 바람을 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똘비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을 해드리자면은 잡아둔 물고기에 누가 자꾸 먹이를 주냐. 그냥 적당히 먹이 주다가 마는 건데 자꾸 먹이 달라고 입을 뻐끔뻐끔 하고 그러고 있더라. 그때부터 잡아둔 물고기 아가리에 들어가는 사료가 너무 아깝더라. 자, 내가 잡은 게 만약에 우럭이라고 치자. 근데 낚싯줄에 다른 생선이 잡혀서 찌만 건져 올리면 되는 상황인데 이 녀석이 다금바리야. 그럼 우럭이고 나발이고 다금바리한테 사료를 주지 우럭은 그때 통으로 들어가서 매운탕 재료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말할 정도로 비유를 그따구로 했어요. 아주 그냥 개놈의 마인드를 장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잡은 물고기인 현 여친을 내버려 두고 다금발인지 양새발인지 뭔지 찾으러 매일같이 클럽도 가고 골프 치는 날 어플로 다른 여성을 부르기도 하고 산으로 물로 들러 여기저기 바쁘게 살던 와중에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한테 골프채로 맞았다고 합니다. 근데 뭐 단순하게 바람 펴서 여자친구한테 맞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여자친구라는 사람이 알고 지내도 오빠들이라고 불리는 흔히 말해 덕복 같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친오빠있냐 행세를 하면서 네가 뭔데 내 동생 냅두고 바람 피고 이러냐 이 새끼 죽으려고 그러면서 두들겨 패고 돈까지 뜯어가고. 예. 저는 병문안을 그 당시 가지 않았는데 병문안 가봤던 주변 지인들이 말하기를 애를 완전 걸레짝으로 만들어놨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뭐 그 조폭들이 차에 태워서 야산에 문의 많이 하고 데리고 갔고 여자친구는 살고 싶으면 지금 이 계좌에 돈을 이체하라고 하고 그렇게 땅을 파고 뭐 이제 와중에도 살벌한 대화가 이어지고 폭력도 행사하고 그렇게 세상과 하직할 수도 있는 정말 중요한 생매장 당할 위기에 그 사람 하나 없을 것 같은 야산에 정말 하늘이 도운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훈련 중이던 군인들에 의해서 발견이 돼요. 그 모습을 군인 들켜요. 그래서 똘비를 해하려고 했던 여자친구 자칭 아는 조폭 오빠들 다 검거가 돼서 실형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야, 운도 좋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적적으로 살아난 똘비였어요. 하지만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저 같은 사람은 조심할 것 같아요. 근데 이놈은 집어를 개 못 준다고 그렇게 호되게 당한 것도 몸을 추스린 뒤에 또다시 다금발인지 뭐 양새발인지 뭐 바발인지 뭐 나발인지 아무튼 구하러 클럽을 전전하면서 돌아다니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어지는 이야기는 평소에 그래도 자주 봤던 사람들 모임이 있어요. 저희 모임이. 저도 그날 그 자리에 있었고 언제나 그렇듯 그 당시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던 상황이 아닌지라 그때가 뭐 젊기도 했었고 조금 더 지금보다 모임을 가실 때 예를 들어서 되게 좋은 레스토랑 이런 모임이 아니라 저희는 뭐 대박집이라는 뭐 대패집이나 뭐 무한리필 같은 뭐 고깃집에서 모임을 많이 가졌는데 옛날에는 거기서 잘 어울려 놀았어요. 근데 그렇게 졸부가 되는 상황에서 시간이 좀 흘러서 모임에 왔을 때 그날따라 말도 없고 고기도 안 먹고 술도 안 먹고 그냥 뭔가 불편한지 아니면 뭐가 바쁜 일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어울리지 못하는 느낌을 풍기고 있을 때 똘비가 갑자기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 나이도 있는데 이런 데서 모임 그만할 때 아니야? 얼마나 없이 살길래 아직도 이런 데서 모임을 가지면서 사람을 오라가라 마라 하냐고. 나 참 이해가 안 가네? 이러면서 5만원권 10여 장을 테이블 위에 탁 놓고는 앞으로는 이런 데서 모임할 때는 난 적어도 부르지 마라.
고깃값에 보태서 이거 쓰라고 회비도 쓰시고 난 갑니다 하고 나갔어요. 그때 그 모습에 술자리에 있던 저를 포함한 일행들은 어안이 벙벙하죠. 야, 이놈 돈 좀 벌었다고 형하고 동생들한테 이따구로 대하고 있네? 야, 이거 참 속으로 그 생각도 했어요. 나도 만약에 돈이 있으면 나도 저렇게 될까? 야, 돈이라는 게 저렇게 무서운 건가? 내가 아는 녀석은 조용하고 착한데 돈 좀 벌었다고 이렇게 한다고? 막말로 우리가 돈 달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같이 모여서 엠빵 해가지고 가지는 모임인데 와, 서운하더라고요. 여튼 나머지 일행들은 나가는 똘비를 쳐다보기만 바빴고, 사람에는 솔직히 형편에 맞게 사는 거잖아요. 우리 지갑으로서는 이 모임에서 이 정도 쓰는 것도 뭐 그 당시 때 무리가 간다면 무리가 가는 거였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대패만큼 가성비 좋은 음식이 어디 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좋아하고, 거기다가 옛날에는 진짜 고기만 구워주면 개눈 감추도 먹었던 앤데 이렇게 갑자기 분위기 곱창 내면서 이러고 있으니까는 돈 좀 벌어서 이러고 있다고 생각하니까는 너무 기분이 나쁘다 못해 좀 슬프더라고요. 아, 그때 내가 알던 똘비는 죽었구나. 야, 이놈 이거 안 되겠네. 돈이 사람을 저렇게 망치는구나 싶은 마음도 들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도 혹시 저렇게 될 수가 있을라나, 돈이 있으면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날 모임에서 우리가 알 똘비는 죽었고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 뭐 아무튼 그렇게 돈을 두고 나가는 분위기가 좋지 않았을 때 수철이라고 하는 동생이 하나 있어요. 그 녀석이 똑부러진 성격을 가진 녀석인데, 똘비가 놓고 간 5만원짜리 10여 장을 움켜쥐고 그리고 똘비를 따라갑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수철이는 할 말을 하는 타입이고, 형이고 동생이고 뭐 동갑이고 뭐고 다 떠나서 틀린 건 틀렸다 말할 줄 아는 아주 건실한 녀석이에요. 따라 나가는 수철이를 말려야 된다는 생각에 저를 포함한 지인 몇 명이 수철이를 잡으려고 고깃집 옆에 주차장으로 걸어가고 있는 똘비를 향하는 수철이를 따라서 나갔어요. 수철이는 차에 타려는 똘비에게 우리 형편 안타까워서 해주는 건 고맙다. 아직 우리가 형편에 못 맞춰서 사는 인생인데 너무 미안하다. 그래도 형 수준에 이깟 5만원짜리 몇 장 내밀고 생색내면서 우리한테 훈수 두고 불편하게 할 만큼 우리 개차만 아니다. 회식비 찬조는 고마운데 앞으로는 이렇게 뭐 몇 장 말고 소고기라도 사 먹게 다발로 좀 줘라 라면서 주머니에 5만원권을 쑤셔넣고 가게로 들어가는 수철이었어요. 그 모습에 똘비는 저 미친 새 형한테 싸가지 없이 저 이 새끼야 너 거기 안 서 있어 소리 지르고 있었고, 아무도 똘비를 말리지도 않고 수철이를 다독거리면서 들어갔는데,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그냥 나온 김에 담배를 한 대 피자 라면서 담배에 불을 붙이면서 구경하면서 똘비 한번 쓱 보고 들어가는 수철이 한번 쓱 보고, 그 와중에 소리치면서 욕하는 똘비 한번 쓱 보고, 그러다 담배 한 번 더 빨고, 이런 상황에 지나가고, 똘비는 수철이 막 죽인다 가만 안 둔다 이렇게 말하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있었는데, 자기 화를 못 이기든지 주차장 바닥에 깔린 자가 같은 거 발로 차고 욕도 더 심하게 하고 수철이 이름 들먹거리면서 쌍욕하고 그러는 모습을 담배나 뻐끔뻐끔 피면서 와, 미친놈 양 먹을 시간이구나 하면서 구경을 하는 나를 포함한 몇몇의 지인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담뱃불을 끄고 고깃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그날 작은 해프닝은 끝이 났고, 서로 다시 바쁘게 꿈과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던 와중에 똘비가 병원에 입원했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보통 아는 지인 다치면 왜? 무슨 일이야? 어떻게 다쳤어? 라고 물어보면서 걱정을 하잖아요. 놀라는 게 정상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근데 그날 이미지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아니면 관심이 끊어져서 그런 건지도 몰라도, 또 어디 가서 까불다가 차 맞았구나, 아니면 누군가한테 해코지를 당했구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아니나 다를까 보복운전 같은 걸 하다가 으슥한 데 끌려가서 밤새도록 쳐맞았대요. 근데 보복운전을 해도 하필 건드려도 건달 같은 사람한테 보복운전 하다가 걸려서 끌려가서 맞고, 신고를 해봤지만 대포차라서 찾는 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인 거예요. 그렇게 쳐맞고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여전히 졸부 마인드를 버리지 못하고 그 와중에 병문안 온 애들한테 으스대기 바쁘더래요. 그래도 병문안에 빈소는 어떻게 갑니까? 그래도 뭐라도 사들고 갔는데, 그 뭐라고 사가는 애들한테 야, 병문안을 와도 비타 500이 뭐냐, 비타 500이. 나 감없는 새들. 그런 소리를 늘어놓을 만큼 이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래도 똘비가 걱정이 돼서 갔던, 그나마 마음을 가지고 있던 아이들도 그때 그 사건으로 멀어지게 된 거예요. 뭐 잘난 건 돈 하나 말고 없는 놈인데, 거기다가 그 돈이 뭐 몇천억 뭐 이 정도 재력도 아닌 뭐 그런 녀석이 돈돈거리면서 사람 무시하는 모습이 참 기분이 오묘해졌고, 씁쓸하기도 했지만은 우리가 알던 똘비는 없구나, 다들 잊어라 라고 말을 하고 인생의 기억 어딘가에 던져두고 살고 있었고, 똘비라는 녀석이 거의 잊혀져 갈 때쯤 또 다른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해요. 세 번째 이야기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예전에 했던 이야기 중에 무당이 되고 싶어하는 아이가 있던 편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젊은 세대에서 무당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은 뭐 제가 전해 들을 만큼 요즘에는 젊은 무당들이 좀 많잖아요.
제가 처음에 그 얘기를 할 때만 하더라도 에이 무슨 굳이 무당이 되려고 하냐라고 하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실제로 진짜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뭐 어떤 커뮤니티에 헌팅 포차에 가서 여성분을 꼬셨는데 알고 보니 젊은 무당이다. 근데 이 사람도 꿈이 무당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간혹 눈에 띌 정도로 보이기도 하고 뭐 다른 매체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왕왕 다룰 정도로 젊은 분들이 무당이 되고 싶어서 찾아가거나 노력하는 실제 일화들이 있어요.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 이유는 당연하게도 그런 여자를 건드립니다. 정말 줄여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점을 보러 갔어요. 똘비가. 무당이 젊고 너무 이쁜 거야. 마음에 들었지만은 당장 뭐 어떻게 연락처를 알거나 그럴 순 없고, 그리고 거기다가 또 무당이다 보니까 좀 꺼림직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날은 그렇게 넘어가고 일상생활을 하던 도중에 클럽에서 그 젊은 무당을 만났대요. 그러다가 친해지게 되었고 여자는 자신이 무당인 걸 알고도 들이대는 똘비에게 마음이 끌렸대요. 연인 관계가 되고 똘비는 무당과의 연애를 즐겼고 좋게 좋은 사이로 지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똘비의 연애 마인드, 그리고 이어지는 명대사, 잡아둔 물고기에 누가 자꾸 먹이를 주냐, 적당히 먹을 주다가 마는 건데 자꾸 먹이를 달라고 입을 뻐끔뻐끔 하고 있으면은 그때부터는 사료가 너무 아깝다. 나는 다금발한테 사료를 주겠다. 우럭은 다금발에 잡으면은 매운탕 재료다. 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똘비에게 이 무당 여자친구가 오래 가겠어요? 못 가지. 금방 무당 여자친구 내팽개치고 또 다른 여자를 만나서 바람도 피고 연애도 하고 기타 등등 정신 못 차리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인 걸 나중에 알게 된 무당은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용하지 않았던 젊은 무당이 할 수 있는 게 작게나마 살을 날리는 거였대요. 근데 그 살이 뭐 크게 해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나중에 저도 알게 된 사실이지만은 살을 날리는 사람이, 그리고 맞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체력이 100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5 정도의 살을 날리면은 100에서 95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다음에 또 5를 날리면은 90이 돼야 정상인데, 그 다음부터는 80이 될 수 있고 70이 될 수 있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살을 날리는 행위 자체가 어느 순간부터 게임으로 치면은 랜덤 데미지 성향을 띄울 수 있기 때문에, 날리는 사람이 용한 무당이 아니고 작은 살이라고 해도 그게 한 대, 두 대, 세 대 맞다 보면은 우리 속된 말로 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걷잡을 수 없는 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을 날리는 거는 시키지도 말고 하지도 말자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무당은 똘비에게 살을 날렸어요. 처음에는 똘비한테 일어난 사건은 아주 작은 거예요. 간단한 뭐 접촉사고 정도의 사고. 근데 나중에 이런 것들이 꽤나 많이 쌓이니까는 당한 게 뭐 전세 사기도 당했고, 요즘 같은 세상에 당하기도 힘든 뻑치기도 당하고, 코인 투자 실패, 그리고 뭐 기타 등등 뭐 수많은 자잘한 큰 것들이 많이 당한 거예요. 그 젊은 무당과 헤어지고 나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주 많은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계속되었고, 항상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헤어졌던 젊은 무당 여친에게서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다른 내용은 딱 없고 간단하게 적힌 문자 내용은 인강보, 요 딱 4글자만 적혀있고 다른 건 없었대요. 처음에 작은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런 문자가 오니까는 뭐야 개소리하고 넘겼지만은, 크고 작은 일들이 벌어지면서 인가응보라는 문자가 계속 오니까는 아, 이게 얘 때문에 그러는 거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전 여친이 살던 당집을 찾아가 보니까는 이미 이사를 떠났어요. 수소문을 해서 찾아보려고 했지만은 이미 이사를 간 사람을 찾을 방법은 크게 없었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찾아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뒤로도 작은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똘비한테 일어났다고 합니다. 뭐 단편적인 거 몇 개만 말씀드리면은, 길 가다가 개한테 물린다던가, 뭐 스키를 타러 갔는데 발목이 돌아간다, 수도 없어요. 그런 것들 막 등등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니 현재 똘비는 집에서 안 나오는 집거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요것도 몇 년 전에 들은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부분은 집에서 집거생활을 하는데도 도둑이 든다던가 뭐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고, 저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에이 설마 말도 안 돼 뭐 무슨 말이냐라고 들을 당시는 생각을 하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전달해 준 거는 수철이에요. 저도 몰라도 사실이지만은 수철이의 친할머니께서 현재도 무업을 하시는 무당이세요. 그러니까 똘비는 전부터 수철이 할머니가 무당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는 살려달라고 수철이한테 연락을 했어요.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쫙 말을 해주는데, 수철이는 똘비가 진짜 너무 싫었지만은 그래도 사람 하나는 살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할머니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수철이 할머니께서 이야기를 듣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뭐 대단한 무당도 아니라서 큰 살이고 작은 살이고 날리는 거 어떻게 못 막는다. 거기다가 작은 살 날리는 사람도 아마 지 목숨줄 걸고 하는 걸 거라고. 들어보니까 무당이라는데 걔도 신기가 있고 없고 떠나서 간에 아마 지 목숨 내걸고 하는 걸 거고,
자기도 비슷하게 망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야기만 들어서는 한쪽만 일방적으로 당하는 살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반대편에서도 지 목숨 걸고 그것도 젊은 무당이 그러는데 용하든 용하지 않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나도 힘든 부분이다 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함축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할머니 말씀인 죽기 살기로 덤비는데 상대도 죽든 반신불구가 되든 그럴 거라는 이야기셨고 그런 싸움에 당신이 끼어드시기에는 막말로 둘이서 칼 들고 설치는데 늙은이 하나가 중간에서 싸우지마 한다고 칼줄 멈추겠냐고 라는 정도의 말씀을 하셨고 이 이야기 들은 게 몇 년 전인데 똘비는 지금 어떻게 사는지 수철이에게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요 근래 한번 물어봤어요. 이야기를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연락이 안 된대요. 간혹가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뭐 살아있는 것 같긴 한데 그냥 똑같이 사는 것 같대요.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잘 사는지 사고가 더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대신 그냥 비슷하게 살고 있대요. 고통 속에 사는지 아니면 그 고통 깨고 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수철이는 내 알 바인가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형 죄송한데 그 얘기 묻지 말라고. 입에도 꺼내기 싫다고 그 인간은. 라고 할 정도로 학을 뗐고 과연 인생 잘 사는지 안 사는지 중요하진 않지만은 아무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정말 순화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무당 여친한테 했던 행동들이 진짜 많아요. 나쁜 짓들이. 그거를 쫙 말을 하게 되면은 돌비 유튜브는 정신을 먹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다 빼고 말씀드렸고 아무튼 오늘 이야기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있다고 의심되지 말고 없는 사람 무시하지도 말고 서로 어울려서 살아야 되고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쵸. 우리가 그 상황이 돼보면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고 아니다 난 이해할 수 없다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오늘 이야기도 태진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상 너무 이제 180도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적당히 당연히 뭐 씀씀이나 이런 건 변할 수는 있겠지만 그쵸. 근데 그 인성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인성이라는 거는 그냥 애가 이런 인성을 숨기고 있던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돈이 생기면서 그런 게 올라올 수도 있고 네. 저는 뭐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자리 한번 말해 주십시오. 어떤 자리요? 이부자리요. 예? 이부자리. 제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태재님. 오늘도 제가 패배했습니다. 네, 드리블. 1대1입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1대1로 비긴 걸로 하고 다음 주에 승부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바로 턱으로 주먹 날라가겠습니다. 바로 그로기 상태 만들겠습니다. 그로기. 아이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자, 이번 이야기를 알려줘! 태진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태진님 안녕하세요. 언제나 서나 돌비 생각 언제나 서나 돌비 생각 파트라슈와 함께 걸었던 반갑습니다. 파트라슈 잠깐만. 와, 그 개 아닙니까, 개? 맞습니다. 오늘 제가 변화를 한번 꽂아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진짜 그 황금박쥐가 생각날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바지춤에 황금 몽둥이가 있습니다. 괴물이 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그게 저입니다. 네, 예. 괴물이 숨어 있군요. 네, 그럼요. 자, 오늘 태즈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의 주제가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슬퍼요. 새드하다. 네, 아주 새드합니다. 아주 딥새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슬픈데 또 기묘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태즈예요. 이번 이야기를 들려주신 분은 모 기획사 대표님의 어릴 적 이야기입니다. 제가 요즘 들고 오는 이야기가 뭐 옛날 얘기가 좀 많잖아요. 꽤나 옛날 이야기를 제가 요즘 많이 들고 나온 것 같은데 네. 사실 요 근래나 일전에 이런 이야기를 물어볼 사람들이 대부분 연배가 좀 있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그 윗세대 부모님 이야기나 혹은 자신이 어릴 때 얘기 하다 보니까 대충 배경은 60년대 70년대 그 어딘가쯤 이야기인데 요번 이야기가
아무튼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기획사 대표님은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그냥 뭐 이런저런 왕래가 있었고 술자리에서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살아오신 인생 이야기를 듣던 도중에 들었던 이야기고 듣다 보니까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서 냅다 들고 와서 오늘 들려드리도록 할 텐데 오늘의 주인공은 언제나 늘 그렇듯 똘비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똘비의 직업은 소사입니다. 소사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옛날 뭐 60년대, 70년대, 뭐 80년대, 90년대에도 아마 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학교에서 여러 가지 업무의 일정을 보시는 분들을 소사라고 불렀어요. 선생님은 아니고 학교에 물건을 고친다던가 시설 관리를 한다던가 하시는 직책을 가지신 분들인데 똘비는 그 당시 형편도 어렵고 몸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 똘비를 위해서 이웃들이 얘를 소사로 써라 라며 도움을 주셔서 학교 관사에서 거주하면서 숙직도 서고 학교의 여러 가지 잡무를 봐주는 조건으로 소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소사라는 말 대신에 뭐 주임님이라든가 뭐 다른 명칭으로 불리는 걸 알고 있는데 복지도 지금은 공무원처럼 되어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예. 그 당시 소사는 그냥 마을에서 딱히 그렇게 뭐 공무원 취급받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 금전적으로도 많이 받으면서 일을 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지역마다 틀리겠지만 똘비가 있던 지역은 금액적으로 그렇게 많이 버는 직업은 아니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똘비가 몸이 좋지 않았어요. 몸이 좀 많이 불편했어요. 어떻게 불편했냐면은 흔히 말하는 곱추라고 하는 병에 걸려 있었고 근데 그걸 제외하면은 머리도 좋아서 책 읽는 걸 좋아했고 공부도 꽤나 잘하는 편이었지만 집안 형편이 너무 안 좋아서 거기다가 몸도 안 좋으니 학업에 대한 꿈은 건져두고 당장 우리 집 가족들 입에 풀칠을 걱정해야 하는 그런 환경에 놓였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한국전쟁에 참여하셔서 팔과 다리 한쪽씩을 잃으셨고 어머니는 그 전쟁 당시에 나무로 나마를 하던 도중에 부러진 발목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발목이 괴사를 해서 한쪽 다리를 하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일을 할 수 없으니 5남매 중에 첫째였던 똘비를 제외하고 아래는 남동생 둘, 여동생 둘이 있었는데 그나마 전쟁통에도 다행스럽게도 가족끼리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고 전쟁 후유증으로 부모님은 몸이 성치 않지만 똘비를 비롯해서 남동생과 여동생이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남동생들도 머리가 되게 좋았는데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대요. 산으로 들러 나무를 캐서 팔거나 개미를 잡거나 매미를 잡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돈 되는 거 다 잡아서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똥찌개도 푸고 뭐 이것저것 밭일도 하고 할 정도로 어렵게 살았는데 아무튼 그렇게 부모님을 제외하고 남동생들은 산으로 들러 뛰어다니면서 뭔가를 잡아오든 뭔가를 캐든 했다면은 여동생들은 부모님을 보살피면서 집안일도 하고 가끔 다른 집 농사일도 도와주는 등 아주 하루하루를 다들 열심히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똘비에게 소사란 직업은 잘 곳도 제공해주고 밥도 주고 돈도 주고 일단 집에서 먹는 숟가락 하나가 더니까는 마음이 편한 거예요. 나라도 숟가락 하나 덜면서 돈을 버니까는 그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내 몸으로 돈을 번다는 생각에 되게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에 열심히 살다 보면은 우리도 언젠간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행복하고 건실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등교하는 어린 애들이 똘비를 보면서 곱추라고 놀리기도 했고 가끔 짓궂은 장난을 치기도 했지만은 돌도 던지고 놀리고 했지만은 그래도 그 정도의 괴롭힘과 놀림은 똘비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단지 똘비가 문제였던 부분은 똘비가 남자이고 홍기가 꽉 차다 못해 그 당시 기준으로는 노총각이었고 혈기왕성한 그런 사내였기 때문에 남몰래 흠모하던 선생님이 있었대요. 여선생을. 좋아한다는 말 한번 못 해보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해야 하는 게 마음에 들어찬 짐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나 아니면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옛날 60년대, 70년대 배경으로 만든 학교 장면을 볼 때 땡땡이 원피스에 오르간을 치면서 머릿결에는 약간 비누 냄새가 나고 머리띠도 단정하게 올려놓으시고 어깨 아래까지 내려오는 그런 생머리에 흰색 양말을 신고 피부도 하얀 그런 여선생 같은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옛날 드라마를 보면 나오는데 그런 비주얼에 딱 맞게끔 그러한 느낌의 여선생이었고 반대로 똘비는 꾀죄죄하고 등이 굽은 곱추인데다가 똘비 스스로도 느끼는 게 내가 절대로 넘볼 수 없는 산 혹은 마음도 품어서는 안 되는 존재 정도로 인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선생님이 항상 마음으로는 말이라도 걸어보고 싶었고 뭐 친한 척도 해보고 싶었고 다가가고 싶었지만은 언감생심이라는 말처럼 절대 그러면 안 되고 티를 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을 똘비가 항상 가지고 있던지라 그저 먼 발치에서 그 여선생을 흠모만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혼자만의 짝사랑을 하면서 시간이 흘러 가을 운동회를 준비하는 시즌이 되었고
이것저것 선생님들이 시키신 여러 가지 필요한 잡동사니 뭐 아니면 기타 등등 물품 정리라든가 그렇게 바쁘게 보내던 어느 날 여선생님이 늦게까지 뭐 운동에 필요한 물건들을 제작하기 위해서 남아있게 되었고 그 모습을 보면서 똘비는 그래도 먼 발치에서 바라보면서 아 이렇게라도 볼 수 있으니까는 따로 볼 수 있으니까 좋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뭔가 도와줄 수 없을까라는 생각에 여선생님한테 말을 걸어요.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냐라고 하니까는 여선생님께서 흔쾌히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하다면서 물건들을 제작하는 것들을 똘비와 함께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똘비는 자기가 근무하는 여선생님과 이런 작업을 같이 하니까 너무너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저런 준비물을 챙기고 이런저런 물품들을 제작하고 주변 정리 및 뭐 이런저런 시간을 보내면서 은은하게 풍겨오는 비누향도 좋았고 곱게 잘 다려진 그리고 깨끗하게 빨래가 된 것 같은 옷을 깔끔하게 입고 있는 선생님 모습에 정말 너무 좋았대요. 내가 몸만 멀쩡했어도 혹은 내가 집이 좀 잘 살았어도 기타 등등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유명 스트리머가 한 말이 있는데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게 그 사람에겐 상처가 될 수가 있다 라는 말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그런 것처럼 자신이 누군가를 좋아하는 게 그 여선생의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절대 티를 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똘비는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나 같은 게 감히 누군가를 좋아하는 건 죄악에 가깝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게 똘비였기에 어찌 보면은 가슴 아픈 짝사랑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좋아하지만 좋아한다고 말할 수 없는 현실, 자신의 처지, 그 안타까운 환경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비춰졌고 아무튼 그렇게 똘비만의 황홀한 그날 작업을 마치고 가을 운동에 준비하는 뭐 업무들이 다 끝나가면서 가을이 찾아오고 열린 가을 운동회에서 선생님과 같이 뭐 준비했던 물품들이 잘 사용되는 것도 보고 가을 운동회도 다 성황리에 막이 내려갔고 그런 식으로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는 한 달, 두 달 지나서 겨울방학이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똘비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기간이 여름방학, 겨울방학이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때는 선생님들도 출근을 거의 안 하시고 오롯이 소사 혼자서 거의 학교에 남아있다 보니까 학기 중에 수리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흡했던 부분들. 그런 거를 수리하거나 뭐 고장난 의자, 책상 같은 걸 수리하고 남은 시간은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읽으면서 보내거나 라디오를 들으면서 약간 풍요로운, 자신만의 풍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기에 마치 어린아이처럼 방학이 오기만을 기다린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방학을 무척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겨울방학이 막 시작되고 똘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 일이란 거는 그해 봄부터 시작된 산림 녹화운동이라는 당시 나라에서 하는 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시범마을로 지정이 돼서 동네 뒷산에 나무를 심었는데 산으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현장 관계자 외에 입산을 막는 일거리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겨울에. 당시 대대적으로 산림 녹화운동을 하기 전에 몇몇 시범마을을 선정해서 묘목을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뭐 테스트를 하는 과정이었는데 나무만 덩그러니 심어놓고 입산을 통제하지 않으니까 마을 주민들이 땔감 삼아서 나무를 다 베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는 그런 걸 통제하는 의미에서 입산 허가증이 없는 사람들은 입산 제한을 했고 그걸 관리 감독할 인원들을 뽑다가 마을 주변인들의 추천으로 똘비가 야간에 배치되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급여도 빵빵했고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던 건 초소에 그냥 들어앉아서 야밤에 뺑글뺑글 돌아가는 라이트를 맞춰서 뭐 누가 몰래 산에 들어오는지 혹여나 온다면은 호루라기를 불고 내쫓으면 되고 그래도 안 되면은 확성기나 사이렌을 울리고 뭐 그런 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찬바람이 잔뜩 성나게 부는 겨울산에서 방학 때 부업 삼아서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여기서 근무하면서 느낄 수 있는 작은 낭만은 하루에 하나씩 제공되는 라면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때 라면은 지금의 라면과 느낌이 틀리잖아요. 정말 그게 너무 메리트가 컸대요. 하루는 똘비가 먹었고 다음날에 나오는 라면은 집에 갖다 주기 위해서 챙겨서 내려왔고 뭐 이런 식으로 라면 하나도 귀하던 그 시절에 꽤나 괜찮은 급여에 라면까지 제공을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똘비가 생각하기를 이번 일을 마치고 돈을 받으면 부모님 옷도 해드리고 동생들 신발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뭐 그런 기타 등등 아주 행복한 생각만 하면서 근무를 섰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고 그 일을 한 지 일주일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갈 때쯤 마을에서 큰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 큰 일이란 건 멧돼지의 습격이에요. 겨울철이다 보니까는 뭐 농작물을 파헤치거나 그러한 사건이 아니었고 그렇다고 주변 시설을 부순다거나 그런 건 더더욱 아니었고 인명사고가 벌어지고 맙니다.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멧돼지 때문에. 근데 그건 바로 똘비가 짝사랑했었던 선생님이 밤길에 그만 멧돼지의 습격을 받아서 사망을 하게 된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은 그 선생님의 집이 학교 근처가 아니었어요. 근데 방학 중이라도 가끔 학교에 올 일이 생기잖아요. 학교에 잠시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밤늦게 나가는 길에 산에서 내려온 멧돼지를 피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게 된 사건이었고 그런 비보를 듣게 된 똘비는 엄청난 슬픔이 밀렸다고 합니다.
뭐 딱히 말을 많이 주고받거나 그렇다고 연인 관계이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똘비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허망하게 죽어버린 모습을 보게 되니까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고 합니다. 며칠 동안 끙끙 앓아 누우면서 남에게 티도 못 내고 속으로 삼키면서 고인이 돼버린 선생님의 행복을 빌어주면서 안식도 빌어주면서 자신의 이러한 모습도 왜인지 너무 서글프더래요. 이렇게 낳아주신 부모님도 너무 미운 만큼 원망도 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래도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해보고 전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도 너무 슬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그런 마음이 너무 아파서 연신 속으로만 울면서 슬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선생님이 다시 돌아올 일은 만무하잖아요. 너무 슬프고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마음을 잘 추스리고 현생을 다시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인지라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산에서 일했던 급여로 부모님의 옷과 뭐 동생들 신발 뭐 이렇게 챙겨주고 이렇게 하니까는 손에 남은 돈이 얼마 되지 않더래요. 하지만 동생들 챙기고 부모님 챙기고 이래서 마음이 너무 뿌듯했고 살아생전에는 선물도 할 수 없었던 그 선생이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꼭 한번 주고 싶었던 시집이 있었대요. 그때 그걸 사드리고 수소문을 해서 그 선생님의 무덤가에 놓아주고 대성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똘비가 나는 꼽추에다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렇다고 아는 것도 없는 천치 바보인데 그래서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당신입니다. 내 주제에 과분했기에 말 한번 걸어보지 못했고 가끔 지나가실 때마다 은은하게 풍겨오던 비누향도 좋았고 항상 잘 다려진 원피스, 잘 정돈된 머리를 보면서 제 주제에 흠모를 했습니다. 살아생전에는 내가 선물을 주지 못한 천박한 놈이기에 이렇게 죽어서라도 이 마음 한번 전하고 싶어서 여기에 꼭 한 번은 드리고 싶었던 시집을 놓고 갑니다. 라면서 그녀의 무덤가에 주저앉아서 펑펑 울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펑펑 울고 속에 있던 걸 다 털어내서인지 마음이 홀가분하기도 했고 뭔가 기분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살아생전 언제 이 내 마음을 전달해보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지내다가 이런 기회로 인해서 속에 있던 걸 모든 걸 토해내니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음이 홀가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선생님의 무덤이 있는 곳에 내려와서 다시 마을로 가기 위해 버스에 올라탔고 버스에 올라타서 멀어지는 여선생의 무덤을 보면서 그냥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만 연신 손으로 훔치면서 그렇게 한 남자의 순정이라면 순정할 수 있는 딱사랑한 막을 내리게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집에 왔는데 경찰한테 검거가 됩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검거가 돼요. 여선생의 무덤을 보고 집으로 왔는데 경찰들이 집 앞에 있고 똘비는 검거가 되는데 이 검거가 되는 걸 생각했을 때 왜 뭘 했길래 라는 생각이 뭐 다들 먼저 드실 거 아니에요. 뭘 했길래 그냥 짝사랑한 밖에 없는데 지금까지는 되게 아무런 일도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됐냐? 갑자기 뭔 소리야? 그렇게 물어보시면은 믿기 힘드시겠지만은 경찰은 똘비를 폭행범으로 체포를 하게 됩니다.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당시 그 마을 인근에서 연쇄 폭행범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잡히지 않고 있던 녀석이었고 윗선에서는 빨리 잡아 넣어라 압박을 하다 보니 우연찮게 벌어진 멧돼지에 채워 죽은 여선생이 있었고 그리고 이 마을에 등 굽은 곱추가 하나 있고 집이 가난하고 우리가 잡아가도 이탈이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요놈을 폭행범이라고 엮어서 그냥 넣어서 수사를 종결시켜버리면 윗선 압박도 없겠지 라는 생각으로 아무런 죄도 없는 똘비를 잡아버립니다. 체포를 하게 돼요. 근데 들었을 때 에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 당시 시대적으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대요. 사회적으로도 약자가 잡혀가도 딱히 태클 걸 집안 사람 중에 뭐 힘 있는 사람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없는 가난한 똘비이기 때문에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잡혀가서 모진 고문을 받고 폭행을 했다는 거짓 진술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반영이 되어서 형을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웃긴 거는 마을에서는 진짜로 똘비가 폭행을 저지른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가 와전이 되었고 그런 자식을 두었다는 부모님은 동네 사람도 눈총 그리고 대놓고 따돌리는 욕하는 분위기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버틸 수가 없다 보니 이사를 하게 되었고 그 성실하게 살던 똘비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형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분명 똘비는 무죄였지만 가족이든 주변 지인이든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대요. 그리고 이러한 범죄 이력이 있다 보니 교도소 내에서도 심한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똘비는 정말 너무 힘들게 했던 거는 억울한 옥살이가 아니라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가족에 대한 배신감이 더 컸다고 해요. 그래도 내가 평생 어떻게 살아온지 어떤 놈인지 뻔히 부모님은 알 텐데 나를 누구보다 더 잘 아는 가족들이 그렇게 등을 돌리니 너무 슬펐다고 합니다. 너무 슬퍼서 형을 살고 있었고 정말 억울하지만은 호소할 데도 없었고 호소를 해봤자 돌아오는 거는 조용히 하라는 폭행. 그렇다고 뭐 어떻게 뭐 자신이 뭐 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도 없으니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도 안 되는 부분은 그렇게 형을 살고 있는데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예. 사실 그 일대로 누비던
포켓몬이 잡혔어요, 나중에. 똘비가 들어가고 얼마 안 돼 잡혔어요. 근데 경찰들이 이미 사건을 마무리 시켰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말도 안 되지만은, 저는 이거 듣고도 말도 안 되지만은, 스토킹 당한 여성과 포킹범을 결혼을 시켜버렸대요. 사건을 덮기 위해서. 그냥 너희들이 결혼해버려라.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왜? 그 포켓몬 집이 그 일대에서 꽤나 잘 사는 집안의 자식이었대요. 그러니 다른 범죄는 이미 끝난 거고 네가 지금 이 들킨 거는 둘이 결혼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돼버리니까는 결혼을 해버렸고,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경찰관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싸잡아서 말하는 건 아닙니다. 나쁜 사람이라는 거는 집단은 막론하고 어디든지 있잖아요. 그리고 당시 시대의 배경으로 이렇게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었기도 했고, 실적에 눈이 멀어서 그저 똘비가 가난하고 못 산다는 이유만으로 잡아서 가두고 고문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얻은 자백이 무슨 법적 효력이 있겠어요, 지금에서야. 하지만 그때는 효력이 있었고 형을 살게 되었고 정말 비인도적인 생활을 똘비는 겪었다고 합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그렇게 착하고 착하던 똘비는 억울함을 외치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요. 자신의 억울함을 아무 들어주지 않아서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됩니다. 그래도 이 이야기를 믿어주고 의지해주고 우리 형은 아니라고 했던 애가 남동생이에요. 남동생 한 명만이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형의 모든 이야기를 들었고 형이 죄가 없는 걸 뻔히 아는 아이였고, 형이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란 것도 알고 증거조차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는데 물증도 없이 단순히 경찰의 진술로 그렇게 옥살이를 하다가 억울하게 돌아간 똘비는 수십 년이 지나서 항소를 해서 무죄 판결을 받아요. 그 억울함을 풀어준 게 이번 이야기를 들려주신 대표님이세요. 그 대표님이 동생이에요. 예. 그래서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길 지금 시대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 일이 없지만 내가 살 때는 이런 일이 있었다. 우리 집안 얘기인데 한번 들어볼래라면서 들려준 얘기고, 저는 들으면서도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했지만은 그때는 껌 하나 잘못 훔쳐도 10년 사는 사람들 수도 빽빽했다. 네, 맞죠. 예. 껌 하나 빵 하나 훔쳤다고 10년 살고 20년 살았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려준 대표님께서는 너무 억울하대요. 그 당시 때 힘이 없던 게. 네. 형을 그렇게 보낼 수밖에 없던 게 너무 힘이 없던 게 그랬고, 너무 순수했고 가족밖에 몰랐고, 그리고 정말 어찌 보면 순수하잖아요. 순수한 그렇지. 짝사랑도 네. 했었고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을 보내고 힘들어하기도 했던 사람인데, 다른 것도 떠나서 좋아했던 사람은 폭행을 했다는 누명을 쓰고 잡혀갔을 때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우리 모 기획사 대표님께서 네. 말씀하시기에 지금은 참 좋은 시대다. 그래서 지금 좋은 거,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항상 돌아가신 첫째 형, 똘비 형을 생각난다고 그러면서 말씀을 해주셨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 있어서도 그렇죠. 안 되는 일들이고 그런 것들이 자행이 됐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분명히. 그렇죠. 네, 분명히 있었고 예전에 그때도 생각나요. 그 화성 연쇄 사건 때도 누명 써서 들어가셨던 분도 있었잖아요. 그쵸. 그 상현님이신가 그분도 그렇게 억울하게 들어갔다 나오시고, 뭐 요번에 보니까 사과도 제대로 못 받으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거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 말도 안 되는 걸로 인해서 정말 열심히 사는,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네. 이렇게 범죄자 타이틀을 씌워서 자신들의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했던 그 경찰에 가는, 과연 잘 살았을지는 뭐 모르겠네요. 잘 살고 가셨을지는. 뭐. 씁쓸한 이야기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짝사랑하는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순정으로 사랑했던 여자를 그렇게 했다는 죄명으로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다른 것도 아니고 딱 그 자신이 좋아했던 그 여자를 범했다고 하니까는 그러니까. 그게 더 억울한 것도 있었겠죠. 그렇죠. 오늘 태진님의 이야기도 너무 또 잘 들려주셨고, 그 대표님께서도 용기 내서 또 허락해 주셨던 거 아니에요, 이거. 대표님 지금 아마 듣고 계실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도 많은 생각, 고민 끝에 그래도 말씀해달라고 이렇게 해주셨을 텐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지금에야 뭐 이런 시대가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고민 많으셨을 텐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또 전달해주신 태진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하십시오. 네, 들어가세요. 네, 어디로 들어갈까요? 저쪽으로 가세요. 마음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방금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충성. 네. 네. 태진님께서 기묘한 이야기도 많고 무서운 이야기도 많고 이런 좀 슬프면서 안타까운 얘기들도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말씀 워낙 잘하시니까. 그래서 돌비 태즈 검색하시면 레전드 사연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들.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